그 발표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참조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정의당 문제가 이게 관심에서 벗어난 정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영향은 역시 그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그것도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변수도 좀 고려를 하시면서 토론에 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토론하실 분 선생님들 중에서 내가 먼저 꼭 토론을 해야겠다고 자원하시는 분이 없으시다면 가나다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박명수 선생님부터. 네,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박명림입니다. 뜻깊고 아주 중요한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조금 발표문을 제가 워낙 늦게 오늘서야 이제 조금 전에 받아가지고 정밀하게 읽어볼 시간은 없었습니다만은 아마 전달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발표에 기초를 하면서도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통합의 길, 시민의 힘. 아마 김대중 노무현 두 기관에서 이거를 주최한 것은 후자를 통해서 시민의 힘을 통해서 국가 통합, 국민 통합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문제 같은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분리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첫 번째는 시민 통합은 결국 민주개혁 진영의 통합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두 분은 예민한 문제를 말씀 안 하셨는데 저는 좀 그런 걸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성격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DJ 정신과 유산, 노무현 정신과 유산을 통합을 해서 어떻게 민주개혁 진영이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까지 어떻게 통합의 또는 국가개혁의 길을 보여주느냐가 결국은 대한민국 국가통합, 시대정신, 시대의제, 국민통합과 직결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두 번째 그러한 국가통합의 국민통합의 내용이 계층 통합이고 세대 통합이고 지역 통합이고 어떤 젠더 통합, 우리 사회에서 많이 논의되지 않지만 OECD 통계를 보면 남성과 여성의 대표성도 너무나 국회라든가 이런 거 우리 사회 여러 차례 제가 통계를 공개했습니다만 말씀드릴 필요도 없죠.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집권했을 때의 세대 통합이나 지역 통합이나 계층 통합 이런 게 가장 보수 정부가 집권했을 때는 비교적 지표가 좋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그렇게 크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분열, 불평등, 소외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결국 이제 경제적 불평등 해소 문제인데 아마도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민주개혁 진영이 조금 국민의 지지가 높아졌다면 그것은 워낙 구조적으로 경제적 불평등, 아까 김호기 선생님 수조론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실제로 이제 저는 여러 현장을 다녀보면 이것은 이제 흑수저 아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레미제라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청년들이 수저 자체가 없는 무수저,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좀 이렇게 코끝이 시큰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교적 그동안의 야당보다는 잘 대응했다는 소득주도 성장론, 유능한 경제정당론, 그리고 또 경제민주화론, 그런 정책뿐만 아니라 상징 인사들의 영입, 또 경제 영역에서 공공성을 대표하던 분의 야당 대표,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통합의 기본 전제가 되는 성장 동력조차도 이 성장 수출,
기업, 시장 담론을 주도하는 정당이 집권했을 때에 현저하게 나쁘다는 것. 성장조차도 이게 그거를 겉으로 내세운 정당들이 나쁘다는 이 양측면에서 아마 비교적 이번에는 경제 문제에 관한 분배뿐만 아니라 성장까지도 국민의 의사는 좀 분명해.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인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시대 정신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논의를 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할 거냐? 저는 그 핵심은 권력 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집권 초반에는 제왕에서 집권으로 말하는 식물로 제왕 때는 제왕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고 식물은 식물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헌법 구조나 권력 구조에서 저희가 지금 그거에 개혁을 주장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계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어떤 대통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이 권력 분산은 간단합니다. 이것은 영국 시민혁명 때 시민혁명의 핵심 문제가 자원 배분의 권한을 누가 가질 것이냐입니다. 왕당파가 가질 것이냐 의회파가 가질 것이냐. 여기서 왕이 끝까지 아니 내 재산을 내가 나눠줬으니 의회가 거꾸로 왕실 예산을 배정한다 그러니까 끝까지 양보 안 하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권력 분산의 핵심이 이 국가의 국민의 자원 배분의 권한을 누가 갖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민주적이냐 아니냐가 국가의 성장 분배 거의 모든 것을 좌우하기 때문에 역설적이지만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의회 책임 국가가 아니라 의회가 책임을 지면 전부 선진국이 됐었던 이거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OECD 국가 중에 대통령 책임제 국가가 얼마 전까지도 미국 그건 연방제이기 때문에 미국 한 나라밖에 없다는 거는 권력 분산이 얼마나 자원 분산과 성장에 선진화에 직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 이거는 장기적인 과제입니다만 저는 그래서 이 공공성 회복의 핵심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소수 최상층 부분에 집중되는 정당과 지도자한테는 이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시대 정신의 두 번째가 이 권력 분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어떤 사람을 뽑는 거냐 하는 게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아까 정혜국 교수님이 시민 의사 얘기하셨는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좀 잘못된 담론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을 했는데요. 단일화하는 정치공학이라고 하면서 탈당 분당은 정치공학 얘기를 안 해요. 똑같은 정치공학이죠. 탈당 분당도. 그런데 곧바로 지금 연정론 얘기나 또 다른 정계 개편 이야기는 이것이야말로 아니 선거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민의가 표출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정계 개편론 얘기가 나오고 탈당 분당 얘기가 나오고 아니 그게 보수 정당이 무너지는 거라고 할지 그게 전 민주진영이 유리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굉장한 공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아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이거는 의회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고 아직 원구성도 안 됐는데 선거 끝나자마자 지금 한 명, 두 명의 입당조차도 지금 이건 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정계 개편에 대해서 지식인들이나 특히 언론, 진보 언론조차도 아무런 비판 얘기를 안 해요. 선거 왜 합니까 그러면? 그냥 앞에 총선 지난 19대 총선 결과 갖고 정계 개편하면 되지? 왜 정계 개편 얘기에 이거는 정말 단일화가 정치공학이면 탈당도 못지않은 정치공학입니다. 분당도 연정도 이거는 상당히 저희는 이거는 조금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국민이 만들어준 이런 정당 지형에서 저는 다음 대선 때까지 개혁 경쟁을 하는 게 아까 정혜구 교수님 말씀하신 저는 이제 90년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87년, 88년 정당체제라는 표현을 많이 써왔는데요. 87년, 88년 정당체제 다음에 탄핵 때 여소야대 말고는 최초의 여소야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쨌든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하려면 이제 개혁 경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민단체와 함께 지금이 최초의 87년, 88년은 군부권위주의 이후에 최초의 선거이기 때문에 여소야대였지만 이제는 민주주의 하에서 87 이후에 최초의 여소야대입니다. 최초의.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개혁 과제가 담겨져 있고 지금 비교적 이익 국면과 구도를 흔들지 않으면서 민의를 반영해서 어떤 개혁 과제, 그것이 정치, 경제, 노동, 복지, 남북관계 그걸 지금 시민단체들하고 좀 뽑아보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만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다음 토론 시간에 좀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하나 마지막 뭐냐면 반 김대중, 반 DJ 정서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특히 비호남 지역에서 이 DJ를 호남에 가두고 친북에 가두고 중북에 가두고 그러려고 해서 3당 합당도 결국은 반 DJ 정서의 연장이었고 반호남 정서의 연장이었고 그 이전에 박정희 전두환 정부 우리나라 보수 정부를 유지시킨 게 반 DJ 반호남 정서였고 228이나 4.19의 빛나는 전통을 가진 대구 4.19의 중심 부산 마산 다 역전되게 되는 게 30년 동안 보수 투표를 어느 지역은 60년 5.16 이후에 이 지역주의와 굉장히 밀접한데 제가 굉장히 정치학도로서 면밀하게 추적을 했습니다. 반노 반문 정서, 반 DJ 정서가 얼마나 실체가 없었고 그것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가 퇴행을 했는데 또 실체가 없는 호남을 배제했다. 예산, 기관 이전, 인사 상세히 조사했습니다. 투자 정말 정밀 조사했습니다. 근데 뭐 노무현 정부가 호남에 투자하고 호남 인사 고용하고 상층부에 동원하고 임명하고 그러면 DJ 정부 이 예산은 훨씬 많이 배정을 했는데 근데 반노 반문 정서가 문제는 이게 무슨 보수 수구 진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진보 진영이거나 중도 개혁 진영이거나 호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 광주 정신을 계승하고 저는 저는 친노도 아니고 친 DJ도 아닙니다. 언제나 그를 중립적으로 써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지만 그런데 이 국민통합 민주개혁 진영의 통합을 주장하던 쪽에서 반노 반문 정서를 전면적으로 들고 나왔고 그것이 선거의 주요한 이슈였어요. 저는 이것을 두 개를 극복하지 못하면 87년 이전과 이후 특히 3당 합당 이후에 가장 최근에는 이건 뭐 정치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설명드릴 게 있지만은 그건 생략하고요. 이 네 가지를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적이고 보다 민주적이고 개혁적이고 이런 쪽에서 접근하고 한계를 모색하느냐가 결국 민주주의, 남북관계 그리고 대한민국의 좀 미래가 달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 내용에 대해서 딱히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시 토론을 이어가기 전에 규중 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잠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걸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인사 좀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 백성원 변호사님께서 토론을 이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앞에 분들 말씀 잘 들었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 앞에 분들 말씀에 코멘트나 평가를 하기보다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느꼈던 소견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에 미치는 영향이랄까 시대 정신에 대해서 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의 특징이 저 개인적으로 몇 개가 떠오르는데요. 가장 크게 먼저 떠오른 것은 저는 모두가 틀렸고 모두가 몰랐다라는 점입니다. 저 스스로도 왜 몰랐고 왜 틀렸을까가 아직도 질문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정치 주체로서의 정당이나 후보들이 틀렸다는 것을 떠나서 언론, 우리나라에서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론조사, 지식인, 시민사회 다 틀렸습니다. 심지어 지금 집단의 어쨌든 지성, 간지 이런 것으로 이런 선거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만은 개개의 유권자들도 자기의 투표 행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가? 물론 선거는 불가측성이 기본이기 때문에 예견은 틀릴 수밖에 없지만 이번 선거는 그 정도가 지나치게 컸죠. 그 이유를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크게는 첫 번째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관성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이번 선거 이전에 10년 동안 우리 선거가 지방선거를 포함한다면 재보궐선거를 제외하고 모두 7번의 선거를 거치게 되는데 지방선거의 예외를 제외해놓고는 항상 패배하였던 야당의 관성 그리고 선거에 대한 보수층의 결집 등에 대한 관성 등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이 관성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관성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선거 결과 투표행위의 차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저류에 흐르는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아쉽게도 언론이나 학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천착은 아직은 잘 못 봐서 저도 해답을 잘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공적 공간에서 소통이 사라졌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깜깜이 선거를 하는 것이 맞는지의 문제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퇴원과 정체로 규정 지어지는 사회적 분위기, 시대착오적인 정치적 리더십의 특성 등이 국민들의 소통을 막았지요. 그렇지만 한때 활발한 논의 공간이었던 온라인 소통 공간이 망가진 후에 이를 대체할 공간을 우리는 아직 사회적으로 만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SNS 공간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는 있으나 소통과 이견 사이의 소통의 공간이라기보다는 공간과 확인의 장치인 듯합니다. 선거 과정에서도 오프라인 공간의 토론이 과거에 비해서 활성화되지 못했고, 이러한 소통 공간의 부재가 또는 취약성이 이번 선거를 일종의 틀리게 예측하지 못하고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판 선거의 특징인데, 모든 선거는 심판이고 특히 대통령 중심 국가에 있어서 대통령 임기 중간에 펼쳐지는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심판일 수밖에 없는데, 심판이 한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 패배는 분명하나 승리는 모호하다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모두 사실은 상대적인 또는 반사효과로서의 승리를 이야기해도 스스로 잘해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야당의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이 가져다 준 것이 잘해서 선거된 것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심판의 특징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로는 심판이 확정적인 동시에 잠정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지금 정부의 중간평가로서, 지금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로서의 이번 선거 결과는 확정적인 평가로 보여집니다. 즉 바꾸지 않으면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것, 거부가 국민적으로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래 정치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승리했던 야당뿐만이 아니라 미래 권력 세력으로서의 정당 여당에게도 일정 부분 가능성이 남겨졌고,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자는 1년 6개월간의 숙제를 내준 잠정적 선거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저는 계속해서 그런 의미에서 87년 이후에 우리 사회를 또는 우리 정치를 읽어왔던 문법, 독법의 방법들이 상당히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느 부분은 빠르게, 어느 부분은 늦게 바뀌는 차이는 있고, 여전히 어느 정도의 합당성을 가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유권자의식 세대 또는 민주 반민주 프레임, 지역감정 소구력, 텃밭의 안정성, 양당제에 대한 인식 등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야기할 때 정권 교체는 무엇인지, 즉 새누리당 현재와 같은 것은 바뀌어야 되는 것이 명백하나 정권 교체의 주체는 무엇인지, 어떻게 교체하는 것이 정권 교체인지, 무엇을 위한 교체인지 이 부분은 다시 재구성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번째 특징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이번 총선이 매우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도 동시에 토론이 돼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제가 굉장히 미약해졌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앞에 몇 분의 의견하고 조금은 다른데요. 개별 사회적 이슈나 의제가 투표행위에 직접적인 폭발력 영향을 미쳤는가, 저는 소극적으로 생각됩니다. 국정교과서, 위안부합의, 테러방지법 등에 대해서 분명히 찬반 여론이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즉각적으로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쳤나, 소극적입니다. 반면에 정부 여당이 했던 부품 공작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의제를 중심으로 한 토론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도 못했고, 지식인 담론 사이에서도 무엇을 가지고 선거해야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87년에 주어진 많은 것들이 무너졌거나 무너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독법의 도구, 해법의 제시,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나가는가에 대한 과정의 설계 등은 여전히 모호하거나 앞으로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숙제에 대한 간단히 많은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론회장이 보다도 많이 열려야 되고 틀린 이야기조차 많이, 논쟁조차 많이, 적대적인 대화조차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느끼는 것은 저는 해볼 만한 대선이 됐다고 하는 것도 모호하지만 여전히 30년 동안 계속해서 한두 번의 선거를 제외해놓고서는 대선은 매우 근접전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그 정부의 성공 가능성은 전혀 담보되지 못한 선거 결과였다는 점은 공통적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선거, 지금 선거 지형이나 정치 지형의 모호함이 계속되는 것과 별도로 2017년에 세워지는 정부가 성공 가능성을 과연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치권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전체 사회가 같이 노력하지 못한다면 아까 개헌 문제나 선거제도 또는 문화 등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정말 발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정치는 뭐 정치학자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은 게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가치 실현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것이 이것이 각축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봤지만 어느 순간 게임으로서의 정치에 대해서는 매우 익숙한 반면에 가치 실현 장치로서의 정치에 대해서는 의외로 지식인 담론안이나 소수의 분식적으로 되는 것은 있지만 의외로 소홀하게 취급되고 준비되지 않고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대선의 예측도 그렇지 않습니까? 박 교수님이 지적했듯이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오고 누구와 합치고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은 많지만 무엇을 중심으로 합치고 무엇이 쟁점이고 무엇이 갈라지는 지점인지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 보면 정치 주체로서의 정치는 게임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가치 실현 주체로서의 정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유권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통합의 길, 시민의 힘인데 통합의 길을 가라는 것은 정치, 좁은 의미 정치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을 강제하는 것으로서의 시민의 힘을 암묵적으로 저는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0년간의 저는 경험이 준 것은 좋은 정치를 가지는 것에 대한 절실한 마음이라고 생각되고 이것은 정치를 비판하는 것으로만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배웠다고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 지난 30년, 87년 체제가 성립된 지 지난 30년을 겪어오는 한 세대가 지당하는 2017년 선거인데요. 어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87년 체제의 후속 과정으로서의 10년, 진보개혁 집권기 10년, 그리고 퇴영과 정체의 10년, 반동해지기 10년인데요.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2017년 이후의 체제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힘과 정치의 역동성이 만나게 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뭐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지금 내용도 아주 풍부한 내용입니다. 이 플로아께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만은 그 내용을 잘 들으시고 특히 질문하실 내용이나 발표하실 내용이 있으면 꼭 메모를 해주셨다가 저에게 전달을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발언을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이 너무 수준이 높아서 또는 뭐 너무 재밌어서 이게 참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더욱 흥미진진하기 위해서 세 번째 토론자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한영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의미 있는 토론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토론에 오라고 초청받고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고요. 왜 제가 고민했는지는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금방 눈치를 채실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교동계 일각에 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전 대표 일부 지지자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4월 13일 4.13 총선에서 동교동계가 분열을 했습니다. 권노가 박지원 이런 이른바 동교동계 정치인 다수가 더불어민주당 탈당하고 국민의당으로 갔고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하고 최경환 당선자하고 이런 분들은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반면에 설훈, 김한정, 이훈 이런 다른 동교동계 출신들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비서실장은 국민의당에 있고 아들 김홍걸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과거에 한 집에 있었다고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것도 그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권노갑 박지원 이 두 비서실장 그리고 동교동계 이른바 다수 좀 나이가 많으신 전직 국회의원들 이런 정치인들의 행동은 저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DJ는 평생 억울하게 지역감정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영남 기득권 세력이 호남과 DJ를 고립시켜서 한국 사회 왕따로 만들었고 집권에 이용했습니다. 영남의 반 DJ 이데올로기는 그건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정서에 기반을 둔 거죠. 정서적으로 싫다는 겁니다. 악질적인 공작이 수십 년 동안 있었고요. DJ한테 뭐 말은 잘한다, 빨갱이는 말을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논리적으로는 뭐 반박이 안 되니까 그냥 싫다,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오랫동안 했죠. 그런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동교동계 일각의 정치인들이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호남의 반감에 편승하거나 악의적으로 이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을 차별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김원기, 임채정 전 국회의장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자료까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참여정부 시절에 사람을 추천을 하면 민정수석이 당연히 검증 차원에서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청와대 구조인데 호남 출신 기득권 세력이나 호남 출신 관료들, 호남 출신 정치인들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문재인이 사람을 잘랐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또 심지어 노무현 정부가 호남을 차별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게 정말로 그런가요? 아까 박명림 교수님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통계 자료가 있으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정동영, 천정배 이런 분들이 호남 사람들입니다. 참여정부의 중요한 장관을 지냈습니다. 대북 송금 특검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2012년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말았어야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랍니다. 또 문재인의 친노 패권주의 비판하는데요. 문재인이 운동권 출신들하고 손잡고 당내 패권 정치를 해서 당을 망쳤다.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종편에 출연한 현재 친여 성향 논객들의 주장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노무현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당선돼서 돌아왔습니다. 부산 경남의 최인호, 전재수, 박재호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경기도 고양을의 정재호, 또 충남 논산의 김정민 당선자 들어왔고요. 또 이른바 친노 좌장이라는 이해찬, 이분은 공천 못 받았는데 무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 정세균, 문희장 다 이른바 범친노들입니다. 또 운동권 출신들 다 무더기로 국회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틀린 겁니다. 그런 동교동계 일부에서 문재인의 친노 패권주의, 운동권하고 손잡고 당내 패권주의 했다. 이 유권자들이 거절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졌다. 그래서 2017년 대선에서도 당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게 어쩌면 제가 보기엔 유일하게 좀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4번 나가서 당선됐습니다. 2012년에 졌다고 해서 문재인 불가론의 근거로 삼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과 안철수 사이에 이념과 정책의 노선에서 어느 정도가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뭐 전혀 뭐라고 할까요? 차이가 뭐 지금 아주 많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권노갑 박지원 이런 그 동교동계 이른바 어르신들께서는 탈당을 하고 국민의당에 입당을 했고요. 호남의 반문재인 정서에 편승하거나 이용했습니다. DJ가 평생 지역감정 피해자였는데 DJ 정신 승계한다는 분들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문재인에 대한 호남의 반대 정서를 저는 일부 부채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치를 뭐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DJ 정신 계승했다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표의 지지자들 중에 어떤 일부 제가 생각할 때 안타까운 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표 지지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선택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우리 국민의 어떤 그 부채의식, 미안함 이거를 자꾸 독점하려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분들은 야권에서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자꾸 좀 적대시하려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당은 너무 심합니다. 4.13 총선 결과
어떤 사람들은 호남을 욕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 정치인들 욕할 수 있습니다. 호남 전체를 욕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남에서 민주당 대신에 더불어민주당 대신에 국민의당을 선택한 건 호남에서 오랫동안 일당 역할을 해온 민주당에 대한 반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서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뭐 호남 유권자들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욕을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선택을 한 거죠. 또 새누리당으로 표를 몰아준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문재인 대표 지지자들 가운데 일부에서 호남 유권자들을 비난하는 건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23일 노무현 대통령 7주기 추도 행사에 참가하는 걸 가지고 SNS에서 논란이 벌어지는 걸 봤습니다.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하던 사람이 어떻게 추도식에 오려고 하느냐. 뭐 정서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분들만의 노무현이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추모의 마음, 이걸 전부 다 문재인에 대한 정치적 지지로 강요할 권리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뿐만 아니고 심지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추도 행사에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노무현을 독점하려고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뭐 심지어 안철수가 되느니 차라리 뭐 박근혜가 계속하는 게 낫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반감이 너무 극에 달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좀 곤란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2012년에 정치 경험이 하나도 없으면서 갑자기 대통령을 하겠다 이렇게 달려들었던 그렇게 무모한 그런 안철수가 아니고요. 그 이후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또 정당 대표를 지냈고 신당 창당을 해서 무려 38석의 의석을 차지한 엄연한 정치인입니다. 그 사람을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대통령 출마 자격조차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문재인 대표님이 자신을 좋아하는 이런 분들의 정서를 좀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좀 어떤 설득하고 해서 상처를 좀 치유해 나가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시대입니다. 어떤 팬클럽이 너무 또 극성스러우면 그 팬클럽이 지지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도 같이 욕을 먹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한테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물론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조직에 의한 공작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호남과 지역적으로 보면 또 부산 경남에 기반을 둔 야당 세력 은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두 축이었던 걸로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지역적 기반을 가진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이 호남하고 PK 개혁 세력을 이간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공작을 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야권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분열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손을 잡고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잡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에 등장했던 사자필승론 기억하실 겁니다. 내년 대선 앞두고 아마 삼자필승론 또 사자필승론 이런 것들이 또 나올 것 같고요. 동교동계 또 호남 유권자분들 또 문재인 대표 대부분의 뭐 그렇지 않은 그 지지자들 또 부산 경남의 유권자들 지혜를 기대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걱정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망친데 언론이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고요. 저도 굉장히 잘못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할 말은 하고 또 제가 자정할 건 자정하고 또 비판받을 건 비판받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 좀 과격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조대엽 교수님께서 토론에 임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김대중 도서관과 노무현 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아까 우리 이정우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다, 공식적인 처음 있는 일이다 해서
저도 좀 그랬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셔서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이 토론에 참여하자 그러면은 성도 가나다 순으로 잘 타고나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 공동 저서를 쓰다가 보면은 또 제일 끝에 이름이 이렇게 돌아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도움이 됐고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들 공부 많이 했습니다. 두 분 발표 내용들이 상당히 좀 상반된 내용이어가지고 김옥희 선생님은 좀 큰 그림을 시대 진단과 시대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해 주시고 정혜구 선생님 총선 진단 그리고 정치 지형 변화에 대해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김옥희 선생이 같은 사회학을 해서 그러냐 굉장히 쉽고 편하게 쓰신 글 그리고 전체적인 논조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시대 정신이라든지 새로운 가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아주 절박한 시대, 이것이 말하자면 양극화, 불평등 심화, 불안, 불신, 분노로 귀결되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아주 잘 표현하신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에 가졌던 유토피아적 에너지가 소진됐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에 의한 경쟁을 위한 경쟁의 사회. 시대 정신이 만약에 김옥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혁신 공존 약자 보호의 시대 정신이 이 내용을 담은 시대 정신이 뭔가 찾아진다 그러면은 아마 더 이상 불확실하지 않고 쓸쓸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분노 없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대 정신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시대를 이끌고 사회 구성원들을 이끄는 정치 지도자들의 몫이 우선적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치 지도자들이 제시하는 시대 정신에 구성원들이 공감함으로써 하나의 시대 정신, 그건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일종의 역사적인 당대의 프레임 같은 걸로 구성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이제 정치 지도자들의 몫이 중요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이 시대 정신으로 길을 여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혼미스럽습니다. 정혜구 선생님께서 전체적으로는 지역주의의 약화, 지난 총선을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이것을 제가 좀 김옥희 선생님 글하고 같이 읽다가 보니까 김옥희 교수식 표현으로 정혜구 선생님의 분석을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욕망의 일종의 유토피아와 가치의 유토피아가 공존한 이 세계를 살았다고 합니다. 예컨대 여기서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유토피아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오늘 우리가 존경하는 두 분 대통령께서 추구했던 가치들,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와 평화의 가치 이런 것들은 아마 지역주의를 뛰어넘는 가치의 유토피아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공존했던 유토피아적 에너지가 소진된 곳에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선거를 치렀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세속적 욕망, 지역적 이익의 추구 이런 것들이 이른바 다른 식 표현으로는 적어도 지역민들의 실용적 선택이라고 하는 포장으로 되지 않았나. 아까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께서도 백선원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하셨습니다만은 가치의 정치를 찾기 어려운 이런 시대적 현실 이런 것들로 규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저는 국민의당 그리고 저도 좀 털어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새로운 정당으로서의 국민의 정당은 적어도 이런 시대적 전환이라고 하는 틈을 비집고 성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혜우 선생님께서 지역주의의 약화라는 걸 말씀을 하시고 영남 지역주의의 완화, 호남 지역주의의 분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좀 구체적인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은 있지 않는가. 예컨대 우리는 김대중 선생께서 정치를 하시던 시절에 호남에 결집된 표, 집중된 표를 지역주의라고 했던가? 제 기억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더 높은 가치를 추구했고 적어도 핍박받는 호남에 대한 일종의 저항 이런 것들, 광주의 정신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민주주의의 가치, 인권의 가치, 인간의 가치 이런 것들로 표출됐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지역주의라고 호남의 지역주의라고 표현하지 않았죠. 영남의 지역주의는 당연히 영남 패권주의, 지역의 욕망이 결집된 것으로 그걸 지역주의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의 결과는 대체로 DJ로 상징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런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가치였다 그러면은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기존의 호남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속에 그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들이 있었던가 라는 것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방금 성완용 기자께서 말씀하시는 이 호남에 대해서 또 뭐 이런 걸 지적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진단이 있어야만 우리가 시대를 선도하고 지역을 넘어서고 그리고 훨씬 더 높은 공적 가치를 지향하는 새로운 전망과 시대 정신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의 정치구도 아까 우리 정혜우 선생님께서 현재 상황은 대단히 유동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도 현재 상황이 대단히 유동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유동적 상황을 넘어서 대한민국 호가 내지는 세계 질서가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가치의 태동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김호기 교수께서 궁금해하시는 시대 정신은 적어도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 것인가? 지난 총선을 우리가 기본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역주의의 약화와 완화라고 하는 이런 유동성 속에서 이제 완전히 이것을 좀 뛰어넘어서 일종의 호남주의를 넘어서는 영남주의를 넘어서는 이런 새로운 비전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불안과 불신과 분노를 해소시키는 대안의 시대 정신을 정치 지도자들이 만들어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소명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지점에서 오늘 토론회는 사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박명림 선생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주셨고 또 우리 성한종 기자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결국 지금 우리 시대의 통합의 가치, 새로운 가치의 핵심 내지는 태풍의 눈 비슷한 데 있는 곳이 지금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세력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세력이 어떻게 잘 통합해내고 화합해서 이 두 분의 정신과 가치로부터 새로운 시대 정신을 끄집어낼 수 있느냐, 여기에 핵심적인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야권의 분열이라고 표현하든 아니면은 친노와 동교동계 일부의 대립이라고 표현을 하든 이것을 어쨌든 뛰어넘어야 될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길어집니다만은 제 기억에는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미래발전연구원의 이정우 이사장님께서 아마 친노무현 이 그룹들을 일종의 불비불명의 세월을 보냈다는 표현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안희정 지사가 일종의 패족이라는 표현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적어도 불비불명과 패족의 원조라고 하면은 호남 김대중 정치 세력이라고 얘기해도 별로 틀리지 않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고통과 피해를 공유한 그룹들이 왜 이렇게 균열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크게 성찰을 해야 될 대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명림 교수께서 반 DJ 정서가 반 노무현 정서, 반문 정서 이렇게 되풀이되는 현실, 이것이 지속되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동일한 맥락에서 이거 이제 뛰어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요 지점에 적어도 한국 정치와 한국의 시대 정신과 한국 사회의 미래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좋은 자리, 귀한 자리에서 적어도 바라건대 오해가 있으면 풀고 과오가 있으면은 성찰해서 함께 나아가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새로운 시대 정신이 자랑스러운 두 분 정치 지도자로부터 찾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적 상황을 포함해서 사회 상부 구조도 굉장히 엄중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은 위기에 처해 있고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더욱 필요하고 의견은 더욱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뭐 또 저희 토론회가 시간적 제약이 있는 관계로 여기까지 발표와 토론을 듣도록 하고요. 예, 마이크가 여기 예. 예.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온 권장입니다. 아까 박명림 교수님이 흑수저도 안 되는 젊은이들의 얘기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두 분의 지도자님이 하시는 지금 그 당시에 지금의 가장 더 그 당시에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님이 추구하셨던 그 가치를 지금에서 우리가 실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흑수저도 못 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두 분의 우리한테 어떤 가치를 전해다 주는지 좀 더 저보다 좀 멋지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뒤쪽에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꼭 한 명을 찍어서 이렇게 발언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 성한용 기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의 길 시민의 힘이 이제 주제인데요. 어떻든 그 동교동 그 권노가 박지원 의원이 명분이 없게 이제 탈당한 부분을 비판을 하셨는데 또 이런 국민들은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정치는 정당 정치고 정당 정치는 책임 정치를 수반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지하거나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통합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대선에서부터 보궐 총선 이하 지방선거까지 판판이 다 깨졌는데 시체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안 지는 이 부분이
뼈아픈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국민들은 또 일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는지, 아니면 그러한 무조건 탈당해서 나가는 것이 명분이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 정도 더 발언을 듣고 그 사이에 답변을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자분들께서는 나중에 모아서 또 이렇게 답변하실 시간이 있으시니까요.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정도 더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토론회를 제 시간에 마치라는 또 엄중한 명령으로 알아듣고 일단 질문을 구체적으로 받으신 두 분 선생님께서 예. 정혜구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표를 분석하시는 과정에서 그 국민의당 대선 부분을 호남의 그 지역주의가 분열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호남 지역주의가 강화된 건 아닌지, 그 분열됐다는 그 논거로 지금 정당 투표 득표수를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그 비례대표 한 표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한 표하고는 표의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47개고 지역구는 253개인데 그걸 동일 선상에 놓고 정당 투표를 가지고 지역주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좀 표의 가치가 다르지 않는가,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감사합니다. 답변은 토론의 순서와 달리 뒤에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변화를. 네, 성한영 선생님께서. 예. 네, 그 2015년 28 전당대회에서 이제 그 박지원, 문재인 이 두 분이 당 대표를 놓고 선거를 치르면서 당 내부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분열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한 분은 DJ의 비서실장, 또 한 분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이제 뭐 그런 건데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정치라는 게 뭐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탈당까지 할 만한 명분이 과연 되는 건지. 그러니까 선거에서 패배하고 문재인 대표가 책임을 잘 안 지려고 한 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상당한 비판이 있었고요. 저는 그 비판이 온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탈당을 해서 또 안철수 대표가 만든 정당에 입당을 해서 뭐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선택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어떤 호남 유권자들이 이제 화난 그 정서를 DJ 비서실장이라면 오히려 좀 이렇게 다독이고 달래고 그런 건 아니다라든가 이게 옳은 것 아니었나 싶은데 오히려 더 부추기고 사실 왜곡까지 하고 뭐 너무 저 책에 문재인 2011년에 쓴 문재인의 운명이란 책에 보면 뭐 호남 사람들한테 아버지가 사길당해서 어렵게 살았다는 대목이 나온다. 는 얘기까지 하고 그렇게까지 막 갈 수 있는가? 저는 그 부분을 비판하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것도 정치인의 선택이니까. 그런데 앞으로 어디 가서 DJ의 계승자를 자처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 안타깝게도 지금 뭐 마치 DJ의 적통을 지금 그 박지원 의원하고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치적으로 처신하는 게 온당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논쟁적인 토론을 했더니
질문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아까 토론 과정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당 합당으로 인해서 생긴 지역주의와 그때는 외부로부터 호남을 배제하려고 하는 지역주의인데 이번에 호남 정치인들이 역3당 합당으로 호남 스스로의 독자적 정당이나 야권 두 개를 분열해서 호남과 호남 이외의 당내 경쟁에서 당내 경쟁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독자 정당을 구축했을 때 과거에 호남은 한국 정치에서 적어도 야당의 절반의 목소리를 냈었는데 이제는 야당 둘 중에 소수 정당의 절반으로 축소된 이 현실에 대해서 저는 비교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두렵습니다. 솔직히 다른 나라의 많은 사례를 볼 경우에 이것은 지금 유권자 숫자나 의석 숫자나 저는 그래서 이제 헌법 개혁을 통해서 양원제를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두려운 이번에 그런 좀 그건 상세히 앞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 사회에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저한테는 가장 절박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청년들과 많이 만나면서 무수저 이야기를 듣고 두 나라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영국 문제의 조건이라는 걸 나중에 뭐 엥겔스 이론으로 발전하지만 원래는 토마스 칼라일, 디즈레일리, 찰스 딩키스 이런 분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두 개의 영국 국민, 잘 사는 국민과 못 사는 국민, 그래서 못 사는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들면 영국 전체가 잘 살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 디즈레일 때부터 이제 하나의 영국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근데 똑같은 게 아까 말씀드린 레미제라블에 보면 우리가 요즘 쓰는 용어들 청년들이 쓰레기, 잉여, 지하세계 인간들 저희는 헬족이라고 부르는 자기들 스스로 이게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잉여, 쓰레기, 지하 인간들. 근데 우리 지하 인간들에게도 빛을 비춰달라. 우리 여기에도 우리 잉여들한테도 좀 빛을 비춰줘라. 그러면 전 프랑스 국민이 빛을 받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이들이 결국 지하에서 나와서 우리 어머니도 국민이다 하고 해가지고 이제 프랑스 혁명에 나서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이 빛을 어떻게 비출 거냐. 정말 잘 나가는 국민들, 잘 나가는 계층들도 물론 있지만 가장 바닥에 이들, 이 잉여라고 자처하고 우리는 쓰레기야, 우리는 루저야, 우리는 지하세계 인간들이야. 그 너무나 대사가 똑같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들한테 이 빛을 비추는 세상 그것이 그래도 비교적 여러 통계를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에 이 지하세계의 사람들, 쓰레기들, 잉여들 스스로 그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스스로 그렇게 부르는 청년들한테 희망이 있었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서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에 연속된 질문이 민주화 이후에 어쨌든 최초의 야대 요소입니다. 탄핵이라는 비상 상황을 제외하는 이거는 뭐냐면 탄핵이라는 현상에 대한 이거는 응징이 아니고 더 이상 절규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조에 대한 이건 표심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저는 훨씬 아주 절실하게 다가오거든요. 탄핵도 없이 국민들이 여대야소를 만들었을 때, 여소야대를 만들었을 때에는 그만큼 이거는 절박하다. 이 경제적 불평등이나 세대 불평등이나 이런 계층 문제나 여러 가지가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 자살률 문제라든가 출산율 문제라든가 청년 주거, 청년 실업, 또 양성 평등 이런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1200개 가까운 이런 좀 의제를 좀 뽑아보고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조금 핵심적인 것 20개 정도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평등하고 자유롭고 인간이 인간 대접을 받는 사회로 가려면 꼭 됐으면 좋겠다. 어쨌든 대선 때까지는 개혁 경쟁을 할 테니까 이 20대 국회의 전반기는 상당히 좀 개혁 경쟁을 할 것 같아서 꼭 필요한 그런 국민의 목소리가 선거 다음에 여소야대 국회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해서 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발표자분들께서 지금까지 나온 질문이나 코멘트를 다 종합 요약하셔서 굳이 다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두루두루 한 3분씩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김옥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쓰는 말 중에서 기승전 뭐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요즘 어느 토론회를 가든지 이 사회과학에서 경제학을 제외한 토론들은 다 요즘 기승전 대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토론 주제도 사실 이제 우리 사회 진단과 시대 정신이었는데, 물론 뭐 시대 정신의 총화는 선거로서 나타나는 것이긴 합니다만 대선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서로 뭐 상충하는 그런 토론 의견들은 없었던 것 같고요. 뭐 저는 이제 발표에서 주로 시대 정신을 중심해서 말씀드렸는데 3분 정도만 시간을 내서 이 선거에 관해서 총선과 대선에 대해서 저 역시 개인적 의견을 좀 덧붙여 볼까 합니다. 지난 5월 10일 날 국회에서 좋은 정책 포럼과 더민주 홍종학 의원실 공동 주최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 제목이 20대 총선의 지지락이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이제 지지락적 사유를 동원해야 된다. 이번 총선은 표층의 경우에는 무능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고, 중층의 경우에는 중도층의 능동하다. 그다음에 심층은 일종의 이제 이중의 불안이다. 현재로부터의 불안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진 않았습니다만 유권자가 이 신분증을 들고요, 이 투표장으로 가는 그 시간에는 최근의 몇 개월의 경험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알파고 현상으로 나타난 미래로부터의 불안도 대단히 중요했다. 라는 뭐 그런 이제 좀 현재와 미래로부터의 이중적 불안이다. 심층은 뭐 이런 이제 그 총선의 지지락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총선은 기본적으로 심판 투표입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 주가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반면에 대선은 전망 투표입니다. 우리 미래의 표를 던지는 것인데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제 정치를 공부하는 저희들이 보기엔 세 가지입니다. 구도, 그다음에 인물, 그다음에 비전으로서의 어떤 그런 시대 정신이나 혹은 이제 정책들인데, 구도는 3자 구도로 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인물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코멘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새누리당은 찾겠죠. 그러나 야권의 경우에서는 팽팽하다고 보는 것이 저는 사실 판단에 가깝다고 봅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이니까요. 세 번째, 비전으로서의 시대 정신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제가 이제 오늘 좀 약간 다뤘었던 건데, 두 번째로 이제 제 마지막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드려보자면요. 개인적으로 제가 발표문엔 담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우리 사회의 시대 정신은 복지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에서 비약은 없습니다. 복지국가 되지 않고 선진국 된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서유럽이나 미국 보십시오. 결국 자기 나라에 맞는 웰페어 스테이트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선진국이 되는 길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이 복지국가를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정치적으로 써버렸다는 것이에요.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게 참 커다란 어려운 점이죠. 당연히 보수든 진보든 모든 세대에 아울러서 복지국가가 산업화 민주화 다음엔 복지국가로 가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이게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매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저는 이게 우리 지식사회에 부여된 내년 대선까지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좀 뭐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것으로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좀 전반적으로 토론을 들으면서 좀 느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선 변호사님 좀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전혀 예측도 못하고 결과는 전혀 이제 다르게 나왔고, 그러면 뭔가 근원에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성의 관념이나 기성 정치 공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걸 보기 때문에 변화하는 걸 이제 못 찾아냈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예측하지 이제 못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선거 끝나고 나서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기성 정치적 관점에서 이렇게 뭐 정치적인 어떤 뭐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성 기자님께서 뭐 이제 동계 얘기도 하고 친노 얘기도 했는데, 저는 좀 이렇습니다. 이런 정치는 조금 이제 좀 물러났으면 좋겠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아까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학생들은 젊은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것은
그냥 과거에 정치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 공학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새롭게 2030, 2040 사람들은 지역 감정도 없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진보적입니다. 지금 상황이 취직도 안 되고 뭐 이런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문화적으로도 리버럴합니다. 상당히 진보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이번에 투표도 많이 했고 제가 볼 때는 투표해서 결과가 좋아지니까 상당히 이제 투표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서 민주화를 또는 민주주의 발전을 주도해 나갈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아직 조직화는 안 됐지만 저는 젊은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그러면 적어도 과거에 있었던 정치가 좋든 나쁘든 간에 새롭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젊은 사람들한테 자리를 조금씩 양보를 하고 그 사람들의 합리적인 생각에 대해서 자리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정치 얘기할 때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리가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그 정신을 계승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계승의 의미는 그 시대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가졌던 문제의식을 지금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변한 속에서 새롭게 해석하라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고 새롭게 해석하는 것은 지금 시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제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미래를 뭘 꿈꾸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걸 개척해 나가는 게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기성 정치는 조금 관용과 젊은 사람들의 자리를 이렇게 좀 내주고 여지를 이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는 호남 문제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호남이 굉장히 집중적인 필요를 가지고 그걸 뭐 지역적으로 표현하든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한국 민주주의가 굉장히 커다란 발전을 했어요. 발전의 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호남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민주화에서 주도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남에서 그렇게 하신 분들은 자꾸 나이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전체 유권자 중에서 포시 자꾸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늘어나는 유권자들은 누구냐면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호남이 생각하는 어떤 민주의식과 젊은 사람들 생각하는 민주의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호남의 민주의식은 굉장히 집단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과거에 이제 뭐 광주라든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집단적인데 지금 젊은 사람들의 민주의식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으로 리버럴해요. 그렇게 집단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뭐 서로가 뭐 정치 얘기하냐면 별로 안 해요. 개별적으로 근데 마음속으로 다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 의식이 굉장히 개인주의화되고 좀 리버럴해지고 그러면서도 그게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갖는 민주의식을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식으로 막 이렇게 하라고 자꾸 이렇게 강조하지 말고 그래서 호남의 유권자들도 지금까지 자신들이 민주화에 기여했던 측면이 굉장히 강하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대들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민주의식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열어줘야 서로 우리 보통 리버럴하고 이제 호남하고 그걸 둘을 이제 많이 비교를 해요. 서로가 거기서 관용적인 자세, 특히 과거에 집단적인 어떤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가졌던 집단적인 어떤 민주의식이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김대중 도서관 노무현재단 토론회 제1세션 한국사회의 진단과 시대정신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고 시민들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대정신을 좀 더 탐구하고 방향도 모색이 되어야 된다. 그 논의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 확산이 되어야 된다는 점도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그리고 깊이 있는 내용까지 많은 내용을 담아내었습니다.